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으로 나스닥만 0.2% 소폭 상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또 잠시 또 숨 고르는 양상인데요. 어제 20년물 미국채 수요 부진과 미국 재정 악화 우려에 급등했던 장기 미국채 수익률은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여전히 10년물 4.5%대 30년물 5%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간밤에는 또 대규모 감세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라고도 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인데요. 가운데 BBB. 자, 이게 지금 한 표 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소폭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공원 상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또 여전히 채권 작용단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개인 순매수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죠. 코스피 결국에는 2,600선을 내줬는데요. 그럼에도 중국과 홍콩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원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의 움직임과 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제초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결국 미국의 감세 법안이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 이미 막대한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우려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증시 상승세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려면 우선 국채 수익률 상승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됐고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0.28%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한동안 하락했던 만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구글은 최근 신제품 AI 기능을 공개한 영향에 오늘 1% 넘게 올랐고요. 또 엔비디아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오픈AI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기를 개발해 위협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다시 오늘 2% 가까이 뛰었는데요. 간밤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영상을 공개하면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가 진보된 기술력을 뽐내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진 영향입니다. 또 그 밖에 기술주인 메타와 브로드컴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최대 $7,500 세액공제 폐지 시한이 기존보다 6년 이른 2026년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고요. 또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주던 이 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전력 생산 세액공제도 종료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했고요. 또 이렇게 전기차 혜택 축소에 따른 오늘 우리 기업의 주가 타격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건재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 들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업황이 확장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서비스업 PMI 지수는 52.3으로 나오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제조업 PMI도 52.3으로 집계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는데요. 조사 측은 관세 유예 조치와 그에 따른 국내 수요 회복으로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업과 소비자들이 향후 관세 재부과를 우려해서 수요를 앞당기고 있는 만큼 이번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수치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영향이 큰데요.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인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자 주택 구매 수요도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장 구매가 활발한 시기인 4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0.5% 감소하면서 2009년 이후 4월 판매 증감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크게 치솟았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금리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랬는데 밤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유 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이 이 금리 상승세를 꺾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메디케어 감사 확대를 통해서는 민간 보험사들의 과다 청구를 막아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금리 하락세를 키웠는데요. 결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급락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0.02%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달러도 다시 소폭 상승에 나섰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0.37% 오르면서 99.93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또다시 대규모 증산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한다면 석 달 연속 증산인데요. 이에 따라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6%, 1.34% 떨어졌습니다. 또 금은 4일 연속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금 선물은 0.71% 빠지면서 온스당 3,290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최근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원화로는 1억 5,4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중국 샤오미의 신제품 발표회를 눈여겨봤는데요. 6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독자 개발한 모바일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애플과 삼성, 화웨이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직접 만든 AP칩을 보유한 브랜드가 됐는데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현존하는 모바일 칩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2,500명의 개발진이 매달려 2조 6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을 쏟아부을 만큼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애플처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된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에도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샤오미는 이미 자체 운영체제인 하이퍼O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꿈도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또 향후 5년간 2천억 위안, 우리 돈 38조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내놓으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엔스로픽이 내놓은 차세대 AI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클로드 시리즈의 최신 버전을 선보였는데요. 회사 측은 장시간 연산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과 코드 생성에서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이뤘다 설명했습니다. 클로드 오프스 4는 엔스로픽이 지금까지 선보인 모델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졌는데 라쿠텐의 AI 총괄 가지 유스케는 복잡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해당 모델이 7시간 동안이나 자율적으로 코딩을 진행했고 모두가 효율성에 놀랄만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실제 기업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호평이 나옵니다.
오픈 AI가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도 짚어보죠. UAE 국부펀드 지원을 받는 AI 기업 G42와 함께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해외에 확장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의 하나로 G42가 미국의 AI 인프라의 동일한 금액의 상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설명했고요. 소프트뱅크와 오라클, 엔비디아와 시스코도 참여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이 G42가 그간 중국 화웨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관계를 청산하겠다 약속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BYD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월간 판매량 기준 지난 4월 한 달간 7,231대를 기록해 테슬라를 66대 차이로 넘어섰는데요. 국가별 현황을 보면 성장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같은 기간 영국에선 2,500대가 넘게 팔려 테슬라를 5배 가까이 앞섰고 독일에서도 2배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 시점이 2022년 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여 만에 테슬라를 넘어선 건데요. 전문가들은 BYD의 성장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공개된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쓰레기 봉투를 비우고 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주걱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논비 안을 휘젓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또 손가락에 힘을 줘 키친타월을 잡아뜯고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누르거나 캐빈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커튼을 치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모든 작업들이 단일 신경만으로 수행돼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습됐다는 설명이 곁들여졌는데요. 밀런 코박 옵티머스 담당 부서장은 현재 1인칭 시점으로 입력된 영상을 학습해 인간의 동작을 모방할 수 있고 머지않아 인터넷에 떠도는 무작위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보고 배워 따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덧붙였고요. 앞서 머스크는 올해 말이면 수천 대를 만들기 시작해 4년 이내 연간 1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혼게이자의 신문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북미 수출용 차량의 단가가 하락했습니다. 4월 무역 통계를 보면 평균 407만엔 3,9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5% 떨어진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전체 수출 물량이 늘었음에도 수출액은 5%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가 수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지 판매 가격 상승분을 일부 흡수하는 것이다 분석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맞경쟁하는 우리 차 가격 전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의 충격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도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거란 우려와 함께 국채금리까지 밀어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누적을 이유로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관련 우려가 더 커진 상태였죠. 강등 당시에는 무덤덤했던 뉴욕 증시가 감세안과 맞물리면서 결국 흔들린 건데요. 특히 기술주의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삭풍이 우리 기술주에도 전해졌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YC캠 7% 급락했고 K식텍도 6% 가까이 빠졌고요. DI와 테크인 그리고 IMT까지 모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화권을 넘어서 이제 대만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유행이 심상치 않고 있는데요. 대만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93명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태국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3,030명으로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는데요.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까지 지금 유행하고 있죠. 아직까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우려가 큰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관련주에 주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셀리드와 진원생명과학, 또 신풍제약, 그리고 메디콕스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진 매트릭스도 20%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가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탈모 치료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화제였던 탈모 치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탈모 치료의 의료보험 편입 공약만큼은 이번에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른바 소확행 공약에 넣고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거라고 홍보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위더스 제약 상한가 기록했고요. 바이오니아 9% 넘게 올랐고 프롬바이오 8.42%, 현대약품 6.08%, JW 신약도 5%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뷰티 대여로 꼽히는 달바가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화장품주를 끌어올렸습니다. 공모가 66,300원 대비 43,800원 오른 11만 1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상반기 상장한 코스피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달바글로벌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달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국내 뷰티 기업들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죠.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로 유명한 APR, 또 아누아를 운영하는 더 파운더즈, 조선미녀로 알려진 구다이 글로벌 등 매출에서 선방하고 있는데요. 특히 K뷰티 기업들은 미국 관세부가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전망도 밝습니다. 이에 올해 K뷰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연매출 1조 원 가입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달바글로벌 66% 넘게 뛰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11.22%, 제이준 코스메틱도 9%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현대바이오 7.52%,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주식 등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빼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커졌고 코스피 고스란히 2,600선을 반납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이 소폭 진정됐지만 트럼프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한 만큼 오늘장에서 일부 섹터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 어제 1.2% 빠지면서 2주 만에 2,600선을 반납했고 코스닥도 0.8% 내렸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앞서 뉴욕 증시가 이로 인해 하락하다 보니 우리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간 국내 증시에서 조심스러운 매수 우위를 보여주던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악재성 이슈가 나오다 보니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나타냈는데요. 코스피에서 4,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대거 팔아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4,3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55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6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1,2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은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관세 피해주가 타격을 더 크게 받는 모습인데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들 이거를 연속 같이 빠졌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타격에 원화 강세까지 겹치며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선방했습니다. HLB와 펩트론, 파마리서치, 리가켄 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6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90전 내린 1,381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 번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은 우리 경제가 좋아서 원화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다 보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 원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화 가치가 내리면서 환차의 기대감이 높아져서 외국인 수급 유입 요인이 될 것이란 낙관적인 시각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후에 환율 야간 거래에서는 1,380원 초반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선 위로 다시 올라서자 환율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달러 인덱스 움직임에 연동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외 환율은 1,382원 30전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1,380원 초반대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4월 PPI가 발표되고 미일 3차 관세 협상이 이뤄집니다. 정치적인 이슈로는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도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전문 기업 인투셀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바이오비주나 달바 글로벌 등 3-4기주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 인투셀도 이런 좋은 흐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긋자 이준석 후보 관련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대선 때까지 변동성 클 수 있으니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하락했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반등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프리마켓 상황 보시면 삼성전자가 0.37% 오름세로 54,900원, SK하이닉스가 1% 반등합니다. 198,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9%, LG에너지솔루션도 1.28% 상승하면서 거래가 27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3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83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현재 프리마켓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단 알테오젠부터 볼까요? 0.62% 상승합니다. 32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도 1%가량 오릅니다. 거래가는 88,500원. HLB 보합이지만 에코프로까지도 1%가량 상승합니다. 4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0.38% 오름세로 거래가 26만 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감세한 리스크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단기적인 지지선인 21선은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장 함께 준비하시죠.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해주세요. 자, 소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던 감세안이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아름다운 법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크고 빅 그리고 아름다운 beautiful 뭐 거기다가 빌 해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BBB로 줄여서도 얘기하던데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과연 의원들은 다 읽어보거나 검토는 했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감세인데 가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좀 걸리나 봐요. 부자들한테 어떤 상속세 부분이 이렇게 좀 혜택이 가고 그래서 부자 감세 얘기도 나오고 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개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메디케어가 이제 고령층에 대한 일종의 의료 지원, 의료 보험 그런 시스템이라면 방금 뭐라 그랬죠? 메디케어와 네. 맞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이 저소득층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한 7석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하원에서 겨우 한 표 차로 했다는 얘기는 하원 통과에도 만만치 않았는데 글쎄요. 저 부분을 또 시장에서는 또 나중에 완전히 상원도 통과했을 때 얼만큼 수정되고 통과될지 또 통과됐을 때 그걸 가지고 증시는 뭐 호재로 인식할지 악재로 인식할지 그러네요. 오늘 어떻게 정민랭크 하루 휴가다 보니까 연지 씨가 바빠졌어요. 이따 또 혹시 그것까지는 하시는 거 아니죠? 또 그거는 정시 타임 끝나고 나서 뭐 시장 체크하는 거. 그건 또 도지은 아나운서가 도지은 해주기로 아나운서가 해서. 네, 그래요. 일단 목소리로 벌써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래요. 전문가 모셔볼게요.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머니쇼 아침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신 교수님 저기 증권가에서 센터장으로까지 그거 해서 막 활약하실 때 한번 같이 어떻게 방송할 기회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좀 늦긴 늦었습니다만 우선 뭐 어제 장은 뭐 고만고만했는데요. 네. 우선 신 교수님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큰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마침 모건 스탠리가 그런 뭐 얘기를 했네요. 뭐 자꾸 시장에서 셀 아메리카, 미국채 자산 팔아라,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달러도 팔아라 이러는데 그거 잊어버려라. 네. 미국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대항마가 없다. 그거 팔고 너희들 어디 갈래 하는 얘기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닌 것 같은 데에는 앞으로 이제 길게 봤을 때 큰 어떤 전략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견해는요. 지금은 좀 미국 거고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아니다 미국밖에 없다. 뭐 단기적으로는 대체할 투자 대상이나 자산 통화는 없습니다. 그건 뭐 명백하고요. 네. 그런데 긴 호흡에서 시작이 된 건가? 그럼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달러 패권이 좀 기울어져 가고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예. 이 다자화 혹은 다극화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은 이미 시작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조금 더 긴 호흡의 얘기를 먼저 시작해 주셨으니까 예. 저는 사실 짧으면 2000년대 이후 그리고 길면 1980년대 이후에 장기 금리가 계속 출렁거리면서 하락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방향이 지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는 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게 단지 그냥 뭐 감세 이슈, 뭐 여러 가지 뭐 달러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뭐 재정 적자 이슈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는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꽤 오랫동안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30년도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장기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20, 30년이 경제가 나쁘면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예. 좋으면 조금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잖아요. 예. 경제는 사이클을 그렸는데 장기 금리는 출렁출렁거리면서 계속 내리기만 낮아왔지 했던 않습니까? 것이 저는 이제 그게 반대가 됐다는 거죠. 돌아섰다, 이제 좋을 이미. 때는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면 조금 내려가고 좋을 때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좀 출렁거리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경제는 좋아지면이라고 전제를 하시네요. 좋아질 좋아질 때는 때 많이 좋아지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나빠도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전하고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기본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 30년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직장 다니고 돈 예. 벌어서 예. 예금하고 저축하고 뭐 저축 계속 자산을 쌓아왔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들 최근에 미국이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투자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는 쪽은 항상 많았는데 수요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국채 발행도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제가 예전에 채권 시장을 분석할 때 보면 대한민국에서 국채를 한 달에 예를 들면 발행하는 금액이 뭐 2조, 3조인데 국민연금만 2조, 3조를 가져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발행이 별로 안 되고 예. 저축 수요는 많으니까 돈은 많고 뭐 이런 시대였다면 그게 저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압축해서 좀 당겨져서 네. 국채 발행이 정말 많아졌고 각국이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행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진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의 자금 수요가 예. 압도적으로 커서 지금 선진국들 중심으로요. 자금 수요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제 발행이 많고 공급이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지금 확연하게 낮아졌잖아요. 예. 중국도 한국도 이미 피크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금이 쌓이는 속도보다 이제는 정부가 돈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어허. 그래서 저는 장기 금리가 이제 거꾸로 출렁출렁거리면서 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그럼 빚을 줄여야 되는데 예. 네, 정부 부채가 결국 핵심이지 않습니까? 빚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나라를 봐도 빚을 줄이려고 하는 나라는 없고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 한 10년 넘게 빚을 줄여왔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긴축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어허. 네, 긴축하는 정권이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인기가 없겠죠. 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재정을 오히려 더 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근 이제 국채 시장의 발작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요즘 이제 미국채 수익률 오르는 것 갖고는 호들갑들입니다만 네. 난리인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이제 올해 미국이 아마 100%가 네, 예. 도달할 것 같고 100%가 넘는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예. 더 빠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국가들 중에서는 8개 나라 정도가 그러니까 1등은 일본이고요. 예. 정부 부채 비율은 뭐 250%.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뭐 미국, 영국, 뭐 캐나다, 뭐 벨기에, 뭐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입니다 주로. 지금 나오네요. 네. 여기 있네요. 예. 굉장히 빠르신데요. 예. 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이미 저임계점을 넘어갔고 중국도 지금 9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한 50% 조금 밑도는 수준이라서 조금 저기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모든 나라가 부채를 갚기 위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발행해야 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 있는 그런데 중앙은행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국채를 덜 사주는 딱 지금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거. 그러면 아직 지금 이 정도 네. 미국채 한 4.5%, 4.7% 그 사이 정도 오면은 네. 그만큼 이제 국채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살만하다는 견해. 뭐 장기물, 30년물 같은 거 5% 넘어 이거 살만하다. 돈 담아둘 만하다. 네. 그럼 거기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트레이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면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은 할 수 있지만 채권을 사실 트레이딩하는 수요보다는 채권은 원래 만기를 보유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는 그렇죠.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긴 호흡에서 가는 투자자들은 지금 그렇게 매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는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사면 살수록 손해 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는 적립식
장기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계속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할 거니까 예. 자금을 한꺼번에 있다가 지금 싸니까 왕창 사고 좀 쉬었다가 또 이런 게 아니라 어. 예전에 금리 내려갈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예. 내려갈 때 안 사고 있다가 금리 튀면 또 왕창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소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꾸준하게 이제 사가야 될 타이밍일 시간의 흐름일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중에서도 이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나 부채가 많은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이 물론 굉장히 안정적인 업황이나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정성이 그 비용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거꾸로 지수를 계속 사서 적립식으로 사서 그동안 투자했던 지난 네. 20몇 년이었다면 예. 이제는 거꾸로 주식은 추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거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버는 기업들만 성장하는 지금 사실 미국의 M7 예. 기업들이 이제 예. 그런 기업들이라서 예. 전 그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꽤 올라가는 예. 것처럼 예. 보이긴 합니다만 예. 이제는 그 밑에 작은 기업들, 중소형주 기업들은 사실 경제가 좋으면 옛날엔 그런 기업들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은 흐름으로 경제 좋으면 금리 더 올라갈 테니까요. 쉽지 않은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주식은 그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 부채 비율이 낮고 이익이 좋은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오히려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권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채권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그 감세안 관련해서 어떤 네.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인데 이번에 트럼프 이제 감세안 하원 통과됐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주식 시장에 과연 뭐 트럼프는 좋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감세를 하면 밀기 행정부 때만 해도 감세하면 기업이익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세를 하면 이게 재정 적자가 혹은 국채 공급이 더 들어서 금리가 네. 버틸 테니까 좀 부담스럽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감세를 안 하면 이게 감세가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증세 효과가 나오는데 과연 그걸 시장이 또 좋아할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결국 부채를 결국 줄여야 하는 이슈인 거죠. 네, 그래서 감세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채를 어느 정도 깔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도 시장에 좀 네거티브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들 정도만 괜찮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결국 긴축을 하려면 아까 유럽처럼 아주 강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나는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빌리고 더 판을 키워서 더 벌어서 갚을게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가 기질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고요. 세 번째가 채무 조정입니다. 이제 뭐 속된 말로 못 갚겠다 이제 들어눕는 케이스인 거죠. 최근 뭐 무이자 100년 만기 국채로 글쎄. 수합한다라는 얘기가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정말로 이제는 부채 비용이 아까 이자 비용이 전체 지금 뭐 1조 달러가 넘어가고 국방비를 초과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의 62%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나머지 지출할 때가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빚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채무 조정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채무 조정을 하려면 결국 빚을 그 막대한 이자를 난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럼 디폴트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럼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진정해라고 하고 일단 벌 때까지는 네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이자 갚지 마라. 그리고 만기는 일단 연장해 줄게. 만기 돼도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게 전형적인 기업들의 채무 조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숱하게 봐오던 기업들 관점에서 채무 조정 과정입니다. 이자 동결해 주고 만기는 연장해 주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때 갚아라라는 거거든요. 원금이라도 갚아라라는 건데요. 지금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이자는 당분간 갚지 말고 일단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라는 개념에서 이제 미국이 정말로 이자를 그렇게 스왑해서 깎아줄지 아니면 그 비용만큼 다른 동맹국이나 경쟁국들에게 돈을 받아낼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걸 이자를 충당할지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과정에 지금 미국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보니까 저 감세 부문이 보니 그때 2017년에 저 법을 갖다가 그 하면서 2025년 금년까지 네. 한시적으로 감세였다는 얘기가 네. 트럼프 1기하고 네. 연임된다고 보고 8년 후에 네. 그때까지만 요 감세하자 했던 그게 이제 법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네네네.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 법이 금년에는 그러면 감세가 끝나야 되는데 이걸 연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연장하겠다는 거고요.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감세안 중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임기까지는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감세는 당장 시작하고요. 지금 임기를 하시면은 금년부터 트럼프 시작했던 대통령의 5, 6, 7, 네. 2028년까지. 네, 올해 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가 트럼프 대통령 시작한 다음부터 네. 감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예. 감세는 당장 시작이 되고 대신 지출을 좀 줄여는 것을 합쳐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출을 줄이는 거는 내 임기 중에는 안 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의 비율이 2027년도가 피크가 됩니다. 감세는 지금부터 하고 네. 지출 줄이는 건 안 한다 하면 적자는 더 커지는데?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임기 끝난 다음에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뭐 연장하거나 늘리는 건 뭐 5조 예. 달러 이상 늘리고 예. 줄이는 거는 뭐 2, 3조 달러 줄여서 결국은 조금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도록 할게라는 게 트럼프의 얘기인데요. 예. 지금 감세는 드린 대로 앞에서 줄이고 앞에서 혜택을 주고 예. 지출을 줄이는 건 지출 임기 뒤에. 줄이는 거는 내 임기 끝나고. 네. 그래서 재정 적자라든가 정부 부채 비율 자체가 2027년, 28년 그때가 지금 피크가 되는 걸로 현재 예측은 되고 있고요. 과연 근데 임기 끝나고 나서 누가 또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뭐 세부적으로 따져 보기 이전에 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세는 지금부터 하고 네. 감세하면서 그러면은 적자 커지잖아. 지출 줄여야지 했대. 그거는 내 임기 끝나고. 네네. 일단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뭐 그래도 되는 거야 싶은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하는 반발이 게 나올 만도. 10년 동안 뭐 얼마가 들고 10년 동안 얼마를 줄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관세 수입이에요. 관세. 네, 관세 네.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뭐 연간 한 2천억 달러에서 뭐 많으면 5천억 달러까지인데요. 보통 예. 2천억, 3천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10년 하고 나면 2조에서 3조 달러거든요. 예. 네, 그거를 감안하면 사실 그 재정 적자 혹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측의 논리이자 견해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못 믿겠습니다. 네, 저도 못 믿겠습니다. 관세로 그러니까 관세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세입을 한 2조 달러 늘리겠다. 네. 뭐 관세가 그만큼 걷어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너무 그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최대한 버티고 싶은 게 아니 머스크가 도지로 통해서 한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 2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2조 달러는 아니고 조금 뭐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했나요? 5천억 달러도 못했죠. 그만큼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 도지는 손논셈 아닙니까? 사실 도지는 저는 완벽한 쇼오프인 것 같고요. 쇼오프.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지출이 100%라고 하면 의무 지출이 61%입니다. 예. 의무 지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메디케어 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중에서 이자를 지불하는데 들어가는 게 13%.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이게 아까 이제 30% 이상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자가. 네. 네. 그럼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게 26%가 남습니다. 예. 그중에서 국방비가 13%인가 14% 됩니다. 그거 빼고 나면 줄일 수 있는 게 뭐 13% 정도에서 재량 지출 중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교육부를 폐지하고 한다고 해서 전체 지출의 1%, 2%도 채 안 되거든요. 완벽하게 다 폐지한다 해도. 네, 네. 그래서 저는 도지가 저렇게 우리는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있어라고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관세 수입이 당장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으니 빨리 감세를 통과시켜 달라. 그 감세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도 이제 필승 플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뭐 이제 무디스에서는 감세안 통과될 경우에 뭐 세수 3조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걸 관련해서 네. 반발해서 이제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국채 수익을 끌어올리는 네. 그 채권 자경단이 네.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미 돌아왔죠. 지난번에 관세 예산의 하원의 의결이 되는 그 정확하게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 그 관세 발효된 그날 4월 2일 말고? 네, 4월입니다. 4월 달에 4월 10일인가 9일인가 그럴 예, 겁니다. 예. 그때 그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통과된 어제 예. 새벽에 통과된 안이 하원 예산안이 이제 제출이 됐는데 그때 규모가 한 5조 8천억 달러를 늘리는 금액이 통과가 됐고요. 그때 국채 금리가 4.5%가 급격하게 튀어 예, 올라가면서 예. 13시간 만에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일 유예가 그래서 나온 그때 이미 채권 시장의 자경단은 먼저 등장을 한 거고요. 내가 자경단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행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수요자는 많지 않다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할 테니 당장 서둘러서 채권을 살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리가 상승한 것이고 그때 한 번 물러섰고요. 또 한 번은 4월 20일 전후에서 그 중국과 베센트 장관이 중국하고 우리 긴장을 완화할 거다.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긴장 완화할 거야라고 하면서 또 시장이 크게 반등했는데요. 그때는 외환 시장에서 또 자경단이 나타났었죠. 달러 인덱스가 당시 1% 이상 급락하면서 그랬죠. 트리플 약세, 미국 예, 자금 이탈, 예. 뭐 이때 한 번 더 있었고요. 예. 최근에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미중 그 관세 인하 했던 그것도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얘기한 것은 5월 하순까지 늦어도 뭔가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학기 가을 신학기에 혹은 연말 쇼핑 시즌에 물건 팔 게 유통업체 없다. 매대가 비는 것을 보게 매대가 될 빈다.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뭐 워낙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에 저는 체크가 끝났고 급하게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낮췄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아직도 30%인데 예.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에 월마트의 CEO가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관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워서 가격을 인상해야 될 것 같다. 월마트는 싸게 많이 파는 이제 할인 매장이다 보니까 그동안 싼 가격이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가격을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드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CEO가 관세 때문에 인상을 할 거다라는 발표한 두 번째 기업이었는데요. 예. 물론 트럼프가 지켜볼 거야 안 돼라는 얘기를 예, 했지만 예. 그 얘기는 이제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얘기가 30% 정도 지금 관세가 유지되면 5월 말부터는 아마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가격 인상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 저도 막 헷갈리네요. 네. 지금 애초에 145%까지 갔다가 네. 대중관세. 그래도 중국도 우리도 해서 했던 게 100 얼마였더라? 125. 125까지 갔다가 서로 110씩 까서 네. 30% 10%예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세 30%가 30%조차도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품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품목에 그래서, 따라? 네, 지금 그러니까 월마트가 얘기한 거는 30%가 품목별로 관세가 30% 정도 부과된다 하면 네. 이란 전제하에 전제하에 지금 현재는 30% 적용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글쎄요, 그것도 품목 따라 다른 것 품목 같은데요. 따라 제가 다르다.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30% 중에서 보편 관세가 10% 있고 나머지 20%는 펜타닐에 의한 관세였거든요. 그렇죠, 20%가. 저는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한 발 더 물러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저 또한 참 지금 질문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것이 저도 이거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30%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기본적인 상호관세 10%. 그런데 중국 너희는 아직까지 펜타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애초에 부과했던 20%에서 30%. 네. 그런데 중국은 1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145% 관세는 유예를 했지만 그 뒤에 145는 유예했지만. 유예했지만 그 뒤에 중국하고 관세율을 같이 인하했지 않습니까? 인하해서? 그러니까 지금 30%인 거죠. 지금은 30%다. 네. 그 유예한 게 145% 그건 이전이었고요. 그걸 갖다가 90일간 유예했다. 네, 현재 유예했다가- 낮춰서 한번 90일 동안 가보고 네. 이 사이에 협상되면은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아니면 또 145로 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했었는데 양국이 협상해서 30으로 낮춘 거죠. 낮춘 거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30%도 나중에 여러 가지 협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는 거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맨날 뭐 뉴스 전한다고 뭐 워낙 자주 워낙 그거 하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게 얼마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참 세상 혼란스럽습니다. 네, 품목별로 뭐 워낙 달라서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85%에서 95% 이렇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주방용품, 뭐 장난감, 뭐 예를 들면 선풍기, 뭐 이런 뭐 대부분 학용품, 맞아요. 필수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소비자들이 견디기가 좀 힘들 수 있고 아마도 펜타닐에 대한 관세 20%도 중국이 드디어 협조하기로 했어,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낮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좀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트럼프도 관세가 얼마인지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장관들도 헷갈려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네. 지금 그 숫자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 많이 홈페이지 들리잖아요. 숫자도. 네. 네. 자, 지금 8시 5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일단은 국내 증시도 혼조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0.17% 오르면서 2,598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약보감 나타냅니다. 71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1.46% 상승하면서 55,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반등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만 1,000원 지금 동시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8% 약세, LG에너지솔루션도 0.73% 하락하면서 27만 2,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83% 오름세로 현재의 동시호가는 84만 원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KB금융보합, 현대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만 2,6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 기아도 0.67% 반등하면서 8만 9,8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0.13% 오름세로 현재 동시호가는 39만 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은 2.63% 반등 예상됩니다. 33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0.91% 상승하면서 88,4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0.19% 약세, 에코프로도 0.73% 내림세로 동시호가는 4만 1,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9% 내리면서 26만 6천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펩트로는 1%가량 조정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만 7,500원. 파마리서치는 1% 강세로 44만 5천 원 지금 동시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휴젤이 0.84% 내림세로 35만 3천 원. 리가켄바이오는 봉합이고 클래시스가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동시호가 5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처럼 국내 증시도 혼조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좀 시장 상황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크게 방향성을 막 얘기하기가 힘든 국면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 잘 됐네요. 오늘 같은 날 저는 신 교수님 오시니까 질문지를 넘어서서 평소에 한번 우리 신동준 센터장 시절부터 해서 신동준 교수님까지 왔을 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많은데 아니 지금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 아시잖아요, 이거.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이 모음이 막 달라지잖아요. 못 맞추면은
어가 오가 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 4월 7일 날 봤던 우리 저점 미국이나 네. 요번에 최근에 이거 네. 연내 그 밑으로도 한번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밑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위가 보인다. 어느 쪽이세요? 주가요? 예, 예. 코스피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 저점은 이미 봤다고 생각하고요. 저점은 봤다. 네, 저점 봤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뭐 침체에 빠질 만큼 혹은 시장이 붕괴될 만큼 리스크가 일단 매크로한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관세가 일단 낮춰졌고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보통 경제가 침체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보다는 사실 오늘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장기금리의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깨져서 경제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의 발작이라든가 금융 불안정이 폭발하면서 네.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리는 예. 그런 경우는 주가가 저점으로 훨씬 더 깊게 깨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리스크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꾸역꾸역 쌓여가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 시장의 얘기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면 요즘에 또 하나 월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안 크라이시스 인 리버스라고 해서 역 아시아 통화 위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부채가 많았을 때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부채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산보다 해외 달러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을 때는 환율이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이 사실 상승하는 게 외화 빚을 못 갚아서 우리가 디폴트가 나는 게 전형적인 아시아 외환 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달러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환율이 1,500원 간다고 해도 국내가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자산 팔아서 그냥 갚으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환율이 강세가 됐을 때 이제 해외 자산이 평가 손실이 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언제였죠? 5월 말, 5월 초에 대만 보험사 같은 경우도 대만 보험사의 해외 자산 비중이 금액이 7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예. 그 중에서 한 30%를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하면 이틀 사이에 대만 달러가 달러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강했기 때문에 자산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난 거거든요. 네. 생보사 자산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해지하지 않았던 지난 10년, 15년 정도가 달러가 워낙 추세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 예외주의를 포함해서 네. 해지하지 않고 수출업체들도 해지를 천천히 하거나 했던 것들을 이제는 서둘러서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현상들이 뭐 마로라고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협박하지 않아도 네. 말만 꺼내도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해지하거나 이제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지난 꽤 오랜 전부터 사실 펀드로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는 해지가 예. 다 돼 있다가 예. 요즘에 다 펀드를 해지하고 직접 주식을 하다 보니까 다 환이 노출돼 있는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ETF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또 많은 회사들이 환해지가 되어 있는 ETF를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그 공적연기금이라고 하는 GPIF. GPIF. 예,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캘리포니아 연기금하고 같이 제일 큰 연기금인데요. 얘네들이 그동안 엔화가 100엔대에서 150엔대까지 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2014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4년에 말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나서 시간으로 치면 이틀이고 한 하루 반에서 이틀 만에 일본이 당시에 깜짝 양적 질적 완화, 대규모 양적 질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 시장에 국채를 매입하거나 돈 푸는 규모를 기존 연간 기준으로 기존 했던 거에서 한 30% 정도 더 늘리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하.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그때 그 헬로윈 쇼크라 했던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2014년에 그 구로다가 들고 나와고 QQ2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 후생성에서 그냥 주식 줄여 맞습니다. 채권 줄이고 주식해 그리고 맞습니다. 해외 맞습니다. 투자 늘려 했던 그 시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제일 큰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 국내 채권하고 단기 유동성 합쳐서 65%였는데 네. 그거를 35%로 줄이고 나머지 30%를 해외 자산과 국내 주식 사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채권을 줄이니까 예. 그 채권은 그 BOJ가 양적 완화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요 얘기 좀 길게 들어봐야 되니까요. 저희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금요일장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감세안이 미국 하원을 좀 한 표 차이, 간발의 차이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는 더 커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국채 금리가 좀 급등세가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2,6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600선이 깨진 상황에서 오늘도 이 감세한 리스크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겠는데요. 국내 증시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32% 오름세로 2,600선 회복해내네요. 2,60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38% 오름세로 720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어제 좀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2,200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4,31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84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51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52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1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0.5% 오름세로 55,000원, SK하이닉스가 1.42% 상승하면서 199,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9% 오름세입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하원 통과하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이지만 반등합니다. 0.3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7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48% 약세입니다. 거래가 826,0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KB금융이 0.52%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9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고요.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또 한 번 약세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 하락폭을 줄여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약보합으로 182,300원, 기아는 상승 전환됐습니다. 강보합권으로 8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 약세입니다. 거래가 39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일단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0.46% 상승하며 325,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2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87,800원. HLB는 0.56% 조정받습니다. 53,000원. 에코프로가 0.48% 내림세로 거래가 4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0.38% 오름세로 거래가 267,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는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1%가량 빠지면서 20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파마리서치가 0.45% 약세로 438,500원. 휴젤이 0.14% 내림세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27% 낙폭 기록합니다. 거래가는 109,200원. 더불어서 클래시스까지도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58,3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출판과 가정용 기기와 용품, 그리고 건설 업종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 약세고요. 조선도 내림세입니다. 시장 좀 강한 테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구글 쪽에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뭐 한국첨단 소재가 7%대, 우리넷이 2.58%, KCS가 5.2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관련주들,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관련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원전주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4%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39,700원. LS 일렉트릭이 0.2%, 대한전선 0.2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도 오늘장까지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화이자 관련 섹터에서 그린생명과학이 7%가량 상승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SK바이오팜이 0.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어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3원 20전 오르면서 1,384원 5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소장님, 뭐 코스피 아직 2,600선에서 좀 네,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시장 그렇게 뭐 상승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환율은 또 반등합니다. 네, 그래요. 뭐 환율 전일 대비 오름폭을 보나 뭐를 보나 주말에 오늘 그냥 생각보다 좀 잔잔하게 가겠네요. 뭐 우리가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그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좀 미리 큰 그림이나 그려놓죠. 아까 우리 신 교수님 하신 말씀이 네, 이제 일본 무려 경제 이게 관련해서. 1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볼크 이후에 198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부터 했던 쭉 흘러내리던 금리가 이제 돌아설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또 이것도 또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일본이 한 10여 년 동안에 풀어왔던 일본발 유동성이 잠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엮여져 있고요. 네, 말씀드린 네. 대로 한 10여 년 전부터 엮여져 있고 그 흐름으로 지금 달러 강세가 한 10년, 15년을 온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성이 생겨서 모든 포지션을 그렇게 잡고 있죠. 투자자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조차도 예. 그렇게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정부 부채가 지금 심각해진 상태고 발행이 지난 5년 동안요. 제가 미국 이렇게 데이터 보니까 미국 국채의 발행 잔액이 지난 5년 동안 연 11%씩 증가했습니다. 연 11%씩. 11%씩 연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나마 최근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아직 안 돼서 네. 올해 들어서 발행 잔액이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국채 시장의 공급은 오히려 공백기인데도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아하. 그래서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하반기 중에 어딘가에서 타결이 되고 발행이 다시 재개되고 그 아까 재정 적자를 더 내기로 한 감세법안 통과되면서 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국채 시장의 충격들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렇게 발행이 많으면 누가 사줘야 되는데 아까 수요는 예. 지금 외국인 비중이 뭐 한때 금융위기 때 55%까지 늘었다가 예. 지금 30%로 줄어 있는 상태고 예. 금액은 늘리고 있지만 발행 잔액 11%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외국인 비중이 30%로 줄어 있고요. 연준도 25%에서 2, 3년 전 25%에서 양적 긴축하면서 지금 15%로 줄어 있고 그 자리를 누가 메웠냐면 일반 법인하고 개인들이 메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들의 국채 투자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지난 한 10년 동안 월 100억도 국채를 사지 않던 개인 투자자들이 예. 지금은 월 1조 원 이상씩 국채를 삽니다. 이게 벌써 2022년 하반기부터니까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됐죠. 네. 그렇게 국채를 사면서 그동안 높아진 금리를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일반 법인들이 메워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만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연기금이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뭐 외국인들도 주로 연기금이 많으니까요. 네. 이런 중앙은행도 많고 그래서 이들은 주로 한번 사면 잘 팔지 않는 투자자고 계속 사야 하는 투자자지만 개인들은 주로 트레이딩용으로
사시는 예. 분도 많고 특히 국내에는 절세용으로 이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들을 또 많이 사셨기 때문에 예.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등락하거나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구나 혹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혹은 경제가 나빠져도 저는 장기금리가 많이 하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알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출구로 나갈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발작이 좀 잉태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준금리 내리면 내려갈 거야. 경제 침체되면 장기금리는 내려갈 거야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있으세요.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금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더 정부는 발행해야 되는데 연준과 외국인이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7월 달에 참여연 선거 앞두고 소비세 감세를 하고자 하는데 현금 지급하고 하고자 하는데 발행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줄 BOJ는 일본 중앙은행은 QT, 그러니까 긴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 매입을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그럼 보험사나 생보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니 BOJ도 매수를 줄이고 있는데 금리가 튀고 있는데 이걸 사는 것은 바보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금리가 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양자 협상을 시작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베센트 장관이 원하는 것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달러를 약세 혹은 대상국 그 협의 대상국 통화를 강세로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확신들이 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이게 80엔, 90엔에서 150엔까지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게 돌아간다고 하면 아까 GPIF 자금 해지하지 않고 나갔던 해외 주식, 뭐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샀던 자금, 그다음에 일본 생보사도 대만 생보사가 환해지하지 않는 비율이 30%라고 했는데 일본 생보사는 60%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국가이고 또 생보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에 환을 노출시켜서 달러를 노출시켜서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해지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다각화하거나 했을 때는 이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좀 빠른 속도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강해질 위험이 제가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가 되면 해외 자산이 이제 손실이 나는 거니까요.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뱅크가 딱 그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자산은 건전했죠. 실리콘밸리에서 대출 예금 받아서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잔뜩 사들고 기준금리 있었는데. 인상하면서 금리가 튀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재무제표를 깠더니 굉장히 큰 손실이 났더라. 은행이니까 자본 확충해야 되는데 자본 확충은 어렵고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결국 파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의 아까 생보사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의 생보사들이 아마도 해외 자산을 해지하지 않고 샀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샀거나 뭐 이런 자금들 혹은 수출업체들이 해지를 미루고 있거나 이런 이제 그 행위들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감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역아시아 통화 위기라는 표현들이 이제 가끔 보입니다. 가끔 외신에서는 가끔 보입니다. 아시아 통화 위기에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역 리버스라고 붙이셨는데 그 통화 위기를 우리가 97년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처럼 이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의 통화가 환율이 막 폭등을 하는 이 이머징 국가들의 돈값이 통화 가치가 추락하는 그게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역이라고 하셨으니 이 통화들이 오히려 강세로 가는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위기 상황으로 여길 수 있다 이 말씀이고. 갖고 있는 자산이 손실이 나는 거니까 자본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 비율의 문제가 생기죠. BIS 비율, 뭐 RBC 비율, 다양한 지급 여력 비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혹은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거나 해지하거나 그럴수록 환율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제 나름대로 오늘 신 교수님하고 이렇게 나눈 대화를 정리를 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저 뭐 금리로 치면 한 40년에 걸친 이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달러엔과 관련해서 뭐 외환시장도 보니까 일본은 한 10여 년에 걸쳤던
돈 풀기가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생각했던 금리는 쭉 떨어지고 달러는 강했던 이게 지금 돌아설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럼요. 지금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이 금융 불안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깨질 때는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도 그랬고 이전에 뭐 리먼 브라더스도 그랬고요. 네. 누군가가 지금 자기의 계정이 북이 깨지고 있고 죽게 생겼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모르지만 네, 그림자 금융이 최근에 PE라든가 뭐 다양한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그 그림자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옛날에는 은행이 돈 빌려주고 기업이 IPO 한 다음에 성장했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아예 몸집 키워서 유니콘들이 IPO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누가 조달해서 네. 빌려줬는지 옛날에 IB 역할을 지금은 그림자 금융이 꽤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예. 헤지펀드라든가 PE라든가 이런 데들이 하고 있어서 이런 데들이 혹시 누가 큰 데가 잘 환율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가 예. 누군가가 갑자기 재무제표가 갑자기 망가진 게 발표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달러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그 자본을 못 구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네. 뭐 이런 문제가 누군가 조그만 것이 나오면 다음 타자는 누군가 뭐 이러면서 이제 위기가 전염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이 대목에서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의 그 혼란스러움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SBS 비전만 보시겠습니까? 이 지금 이제 다양하게 많은 매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다 공부들 하시는데 보시면서 이 채권 쪽에 이른바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컨센서스는 이 정도면 채권 들어갈 만하대요. 여기서 금리 더 오르겠니? 이 정도면은 거액자산가들은 설명, 요새는 뭐 꼭 거액이 아니더라도 투자하기 쉽게끔 돼 있으니까 채권 들어갈 만하다 하는 얘기에 반하는 말씀이거든. 저는 네. 국내 채권은 지금 오히려 정리해야 될 타임이라고 보고요. 국내 채권은 국내 채권 지금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 채권 지금 계속 내려가고 글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채권은 아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재정 정책에 대한 그림이 명백하게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제도 워낙 안 좋고요.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2분기 정도면 국내 채권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미국 국채라든가 이 달러로 돼 있는 자산을 사는 것은 글쎄요 서두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트레이딩용이면 더더군다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럼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증시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채널 추가하시길 바라겠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는 2,600선 밑으로 마감했었죠.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 반등 시도 나서선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현재 시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장 초반의 상승세를 또 거의 다 반납해내는 모습인데 좀 아쉽습니다. 0.08% 상승하면서 2,595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합니다. 0.56% 하락하면서 713포인트 선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적으로도 바뀐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 이 시각 함께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71억 원, 지금 막 330억 원어치 현재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59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0억 원, 25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포지션 보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엔 약부족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쪽은 기계, 컴퓨터와 주변기기 그리고 건설 쪽이고요. 하락하는 업종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해운사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아이온큐 최고 경영자의 양자 컴퓨팅 상용화 발언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폭등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그대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엑스게이트 8.28% 상승하면서 9,020원 선에 그리고 ICTK 같은 경우 5.98% 오르면서 2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톤과 우리로 또 한국 첨단 소재 등 관련된 양자 컴퓨팅 종목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짝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성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린생명과학 역시나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 오르면서 3,2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외에 파미셀이나 관련된 대한약품 등 제약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원자로 승인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연료 공급망을 강화해 원자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빠르면 금요일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에 원전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14%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또 BHI나 DLENC 각각 6%대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6%대 오르면서 원전 관련된 엮여있는 종목들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운 대선 공약과 1분기 실적 호조가 맞물리면서 침체됐던 건설주가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종과 테마 함께 엮여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DLENC 6%대 상승하면서 47,000원 선에 현대건설 5% 그리고 GS건설도 4% 가까이 오르면서 19,79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놓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오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폭 안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전강 후약의 흐름을 최근 많이 보이고 있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세 체계를 변경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네, 상속세 개편안과 더불어 여야 쟁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장훈 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장훈 세무사입니다. 네, 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75년 만에 이제 상속세 개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은 30억 원 가정 예시를 했었을 때 일괄 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을 해서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별로 적용이 되고요. 자녀는 인당 5억 원,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제 액수도 올라가고 세액도 인별로 분산이 되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이 됐을 때 실제로 상속세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실제적으로 상속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정도의 세액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좀 상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유산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재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괄공제 5억 원,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지금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부담을 좀 많이 느껴하시는 가액이죠. 근데 정부 추진이 하고 있는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각각 10억 원을 받게 되니까 각각 인별로 공제도 적용되고 세액도 각각 계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0원. 그다음에 자녀분들은 5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 세액을 과세를 했었을 때 9천만 원씩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 같은 경우는 총 2억 6천만 원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비율로는 한 60% 정도가 감소가 돼서 정말 쪼개기 효과가 크게 돼서 세금이 큰 폭으로 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예시 주신 걸로 보니까 세 부담이 확실히 완화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고 있고, 아니 뭐 선거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음 정권에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고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만 하더라도 사실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자체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추후에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시들어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여야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감세다. 그리고 이제 세수의 감소가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는 2조 정도 세수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괄 공제는 기존 5억 원에서 한 8억 원 정도로는 올리고,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최소 10억 원으로 얘기를 했었다가 그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이제 공동생활 영위를 했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주는 건 전부 다 이제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거의 다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최고세율 같은 경우도 50% 구간인데 이거 40%까지 좀 낮추고, 그다음에 최대주주 할증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지금 가업 말 그대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할증 평가를 했었을 때 최고세율 50%에 20%까지 얹어지니까 60%까지 나와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폐지를 하자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강연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는데, 네.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상속세는 나와 상관없는 세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좀 시큰둥한 반응이고, 뭐 초고소득층에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본인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속세를 내는 과세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사실상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상속세 내는 대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에 개편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DSR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거
또 이제 머리 아픈 얘기 나왔구나. 지난 20일 날 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 금융위원회에서 열었고 네. 이제 여기서 3단계 DSR 시행안이 이제 확정이 됐고 네. 그러면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하는 배경을 보면은 네.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 뭐 이런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는 거로 보여지고 또 금리 변동이 한창 심했었잖아요. 그런 네. 시장의 리스크가 워낙 컸다 보니까 금융 불안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런 제도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에서 20일 날 가계부채에 대해서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다가 이제 스트레스 그 금리를 더해서 시장에 이제 대출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요. 3단계에는 보면은 금융 대출에 이제 한 1.5%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1단계가 0.38%에서 2단계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이제 신용대출을 포함을 하고 거기 0.75였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해서 1.2%까지도 됐어요. 그게 이제 7월부터는 3단계가 들어서면서 1.5%를 가산해서 금리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2단계 보시면은 0.75%잖아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신규 취급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0.75%만 가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 지금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저렇게 차등을 줬었는데 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그런 거지 뭐 대출을 그 운영을 안 해줘가지고 좀 대출을 안 받는다?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방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지방에 좀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왔던 2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1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1단계와 3단계를 정도의 차등을 줘야지 지방 쪽에 좀 온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이 연소득을 1억으로 만약에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면 적용을 안 하게 되면 6억 8천 정도 나왔던 그 수준에서 2단계에 보면은 변동형은 5억 9천, 혼합형은 6억 3천, 그다음 주기형은 6억 5천에서 3단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면 변동형은 한 5억 7천으로 줄어들어서 약 한 3% 줄어들어서 한 1,90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혼합형 이제 앞에는 이제 거치로 하다가 향후에 전환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한 3,3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한 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은 뭐 수도권 지역에는 금액이 뭐 한 5% 정도 최대 한 5%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 사시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높잖아요. 그 연봉을 1억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연봉이 뭐 2억, 3억 정도 되면은 저 금액 자체가 뭐 한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에 뭐랄까요? 뭐 적용,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라고 해도 소득이 높고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3단계 도입한다라고 해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1.2%에서 지금 1.5% 정도 스트레스를 더하기 때문에 예전 대비했을 때는 시장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 정도 오르는 거 가지고 주택가격을 과연 잠재울 수 있겠냐라는 거는 좀 의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건데, 근데 뭐 사실 양극화 해결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게 대출이 강화될 경우에는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주택시장을 보면은 뭐 제가 관찰하는 걸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강남하고 마용성 지역은 부동산 정책에 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다음에 서울의 외곽 지역은 일반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대출이나 금융에 대한 부분에 좀 예민하게 작용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에 좀 예민하게 좀 작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좀 금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항상
뭐 나오는 노도강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강남권 대비했을 때 소득 계층이 조금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금 여력이 있고 소득이 높은 강남 지역에는 이런 대출을 의존을 하지도 않고 집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에 대한 그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구와 노원구 지금 그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추이들 뭐 저런 것들 보시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런 그 가격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처음에 1단계에서 2단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시장에 일정 부분 충격을 줬었는데 시장은 항상 좀 적응을 하고 또 우회를 하고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하는데 이 1단계에서 2단계 들어갔을 때만큼의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좀 충격을 주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또 소득이 증가하고 뭐 산업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소득이 늘어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극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지방보다도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뭐 지방의 주요 광역시보다도 주택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면서 그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그리고 중심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송 대표님, 지금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이 3단계 DSR 시행안을 갖다 이제 확정했다는 것이고, 네. 그럼 발표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발표는 뭐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발표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발표됐고 7월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6월달 이제 7월부터 시작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5월. 지금 사람들이 또 땡겨서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막차 수요가 네, 네, 지금 네.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도를 뭐 최대한 총량으로 조정을 하겠다. 누가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 이제 네. 뭐 네.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어느 정도의 그 사인을 주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통해서 주담대를 신청을 하면은 1일 150건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일 150건이고 기간은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려가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컴퓨터 다 켜놓고 네. 그 비대면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핸드폰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오픈런 뭐 또는 우리가 여행 상품 싸게 나오면은 막 서로 광클릭 하잖아요. 하루에 150건이면 주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50건이면 뭐 열흘이면 한 1,500건, 그다음에 뭐 30일 정도 하면 한 4,500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 대출을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150건으로 제한을 걸어놨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하루 150건인데 네. 어떻게 하면 그 당첨됩니까 그거? 저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뭐 클릭하든지 뭐 랜덤으로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뭐 빠르게 하냐에 따라 달라 있겠죠. 그리고 뭐 연재 씨 무슨 특별한 노하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 그 저 어릴 때 그 오락실 가면은 게임 같은 거 뭐 자를 가지고 이렇게 튕기면서 뭐 올림픽 게임 같은 것도 했고 뭐 요렇게도 하고 했던 거. 아니 물론 저도 갤럭 세는데 이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서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왠지 서버 첫날 뭐 열리고 하면 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거의 들어서.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 하는 네, 느낌으로요. 청약 같은 거 예전에 청약도 로또 청약 나올 때 막 서버 폭파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가계대출을 하면서 예전에 또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비대면을 장려를 하다가 앞으로는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두고는 이제 만약에 비대면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를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30년 동안 대출 받는데
뭐 월차를 낸다든지 뭐 0.25%면 크잖아요. 그 크죠. 예. 크죠. 월차 내 가지고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월차 내야겠구나. 점심시간에 잠시 갈라 하면은 네. 가뜩이나 창구에 별로 직원도 없는데 그중에 또 절반은 또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해서 비어 있으면은 번호 뽑아서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와야 될 수도 그렇죠. 있네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 또 오프라인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좀 숙지가 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창구에 네. 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그래, 많아서 맞아요.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크다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은행들 요새 또 지점 통폐합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은행 어디 갔어 이러면서 또 이제 한참 찾아다녀야 되는구나.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어떤 특정 쏠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그 대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아마 자료들 기사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기야. 뭐 로또방도 어떤 데는 뭐 줄 서서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단계 DSR이 네. 7월부터 시행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관심인데 각 후보들은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손을 거의 안 대겠다. 그러니까 뭐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보다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감세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보면은 세제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겠다라는 쪽이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뭐 유지, 그다음에 양도세도 이재명 후보는 유지가 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종부세는 유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강화하는 쪽, 그다음에 양도세나 취득세는 상당히 좀 낮춰야 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는 약간의 좀 올려주면서 저 뭐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아니라 종부세랑 재산세는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취득을 하고 양도하는 그런 세제는 지금보다도 상당히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은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과하게 한다라면은 이게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또 공급에 대한 그 불안정세 그리고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가 상당히 늙어가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소위 그냥 속된 말로 다 뜯어가면은 글쎄. 재건축 사업을 할 의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 부분들 상향을 하는 부분들 뭐 1억만 좀 넘게 되더라도 소위 뭐 한 50% 정도 절반을 뜯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향후에 또 양도하면 또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글쎄, 네. 실질적으로 뭐 세금만 내다가 거의 끝나는 판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뭐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뭐 낡은 아파트만 남아 있게 되고 그러면 도시가 좀 늙어가고 주택의 질도 저하가 되고 그러면 새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좀 손을 보고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아니라 좀 통폐합을 해서 종부세는 재산세로 가고 그다음에 양도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좀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게 뭐 제가 시장에서 좀 참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런 방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세정이라는 것이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참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좀 부품한 거품도 끼고 어떤 부작용도 있었지만 집 서로 막 사고 팔고 네. 이 집 저 집 뭐 이렇게 이사철 되면은 뭐 네. 진짜 분주하게. 분주하고 네. 그러면서 뭐 가구도 새로 한번 고치고 그렇죠. 도배도 네. 새로 한번 하고 네. 활력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네. 아니 근데 사도 세금이야. 네. 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몰라도 팔려고 해도 또 세금이야. 갖고 있어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야. 네.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온통 세금이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 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뭐 그 졸업하고 나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치권에 참여하고 뭐 그 공무원 일하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 세금 제대로 자기 사업 한번 해본 사람 없고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 뭐 한 10년, 20년씩 근속한 사람이 없는 뭐 정치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들 제기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안 내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맡아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들 많이 아까 하죠. 우리 좀 전에 전화 연결했던 이장훈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속세. 자기가 상속세에 해당 안 될 때는 상속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어떤 잣대를 제시하죠. 네. 그런 어떤 뭐 불로소득 아니냐 뭐 이런 짓인데 자기가 다음은 몇백만 원이라도 한번 내는 상황에 와보세요. 바로 입에서 욕 나온다니까 다들. 근데 국회의원 월급 올라가는 건 만장일치로 금방 그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제초안 너무 막 줄여 싸서 그 재건축 네.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거 제초안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이고 네. 이제 김문수 부처께서는 이걸 폐지하고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갈리는데 정책 방향 제시는 이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7곳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시행 여부에 대해서 상황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뭐 부담금을 한번 정해놓고 뭐든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나면 그 상황으로 이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재건축을 부담해야 될 곳이 세대로 보면은 262만 세대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262만 세대? 그렇죠. 곱하기 이제 뭐 여기 한 3 정도나 4 정도 예. 하게 되면 거의 한 7,800만,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장에 충격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사업지들 뭐 돈이 좀 있는 곳들이야 부담금 내고 뭐 내고 집 새로 고친다 예, 하고 가겠지만 예. 자금 여력들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긴축되어 있고 뭐 돈이 잘 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부담금 내는 가구가 262만 가구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공약들 한창 냈었잖아요. 일기 예.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뭐 5개 신도시에도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도 좀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가구당 1억 원씩 내라 재건축하기 위해서 네. 저라도 안 내키겠는데. 근데 지금 1억 내는 곳들도 있겠지만 초과이익이 많은 곳 같은 경우 뭐 10억씩 나오고 뭐 7, 8억씩 나온다 보면은 대출 받아야겠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업 진행하기가 좀 어렵죠. 뭐 소위 뭐 한 3억, 5억 정도 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1억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진지하게 이거 뭐 좀 시뮬레이션도 아니, 돌려가면서 해야지 뭐 일을 하자는 겁니까? 이념적으로 좀 접근하면 말자는 겁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그래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선물 시장에 사고 있긴 하지만 오늘 2,600선 돌파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네요. 네, 뭐 2,600에서 2,600 한 30까지가 조금 돌파가 되려면은 안팎으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도와주고 안에서는 외국인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장 후반까지 상황 지켜보시고요.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